안녕하십니까. MBN 뉴스와이드 김만음입니다. 새 정부 청와대는 국정농단 쟁점과 관련된 박근혜 정부 시절의 문서 300여 건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정농단 재판에 추가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 15년 1년 동안의 민정비서관실 문서들로 특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이 됩니다. 청와대의 대리 사과로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8일까지 추경과 정부 조직안 개편안이 처리될 듯합니다. 여소야대의 다당제 구도에서 바람직한 여당 대표의 역할을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7월 14일 MB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오늘도 6분의 패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 첫 번째 핫 이슈가 뭐죠? 우병우 민정수석실 문건 공개, 그동안의 압수수색 그리 막더니 이런 문건 두고 나온 이유는 오늘 청와대가 발표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발견된 문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 결정적 증거들을 줄줄 흘리고 다닌 박근혜 정부 인사들, 그 내용 대강 소개를, 내용을 보자면요. 박근혜 정부의 삼성 지원 국정농단 문건 등 300여 종을 발견했다고 오늘 박수현 대변인이 발표했죠.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문건도 발견이 됐고, 그 문학의 블랙리스트 개입 자료, 이른바 그 용어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문화예술계 건전화 관련 발언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 간첩 사건 무죄 판결 자필 메모 발견 문제고요. 청와대 이렇게 발견 자료에 대해서는 어떤 등급으로 구분이 됐느냐? 대통령 지정 기록물도 아니고 또 달리 비밀 등급, 뭐 1, 2, 3등급이 있겠죠? 구분된 것이 아니어서 구분되기 전인지 아니면은 구분에 그냥 일반적인 공개 대상인지 아무것도 아닌지 분명치는 않습니다만은 비밀 등급이라든가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분리된 것은 아니다. 밑에 박근혜 전 대통령 나와 있네요. 또 뭐를 발견했어요? 또 우병우 전 민정수석 분명히 다 없애라고 했는데 우병우 전 수석이 공청에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 했죠. 수처분다, 없앤다, 파기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이런 게 남아있던 얘기입니다. 박영수 특검 지금 이제 공판 일정에 딱 맞춰가지고 이런 추가 증거 자료가 나와서 감사한 입장 아니겠냐 그런 겁니다. 그동안에 계속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했던데 김기춘 실장 여전히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라고 할까 하고 지금 이제 판례를 그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추가 자료를 조금 더 보여 질문은 이겁니다. 압수수색 그렇게 막던 우병우 민정수석실 300종에 달하는 자료는 왜 두고 나왔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7월 3일 한 캐비닛에서 이전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을 발견했습니다. 300종에 육박합니다. 자필 메모로 된 부분은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일부 내용을 공개합니다.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자료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 그 자필 메모입니다. 이들 자료는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자료들이 이번에 발견됨에 따라 그 사본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예, 이렇게 그동안에 압수수색도 2번이나 가로막고 모든 문건을 파악했다고 하더니 300여 종에 달하는 이런 거 자료는 왜 두고 나왔을 거라는 질문인데요. 네, 이종구 실장. 네, 공무원은 두 종류가 있다고 하죠. 어공과 늘공이랍니다. 어쩌다 공무원 된 사람과 그다음에 늘 공무원인 사람. 그런데 저는 오늘 이 300건의 일부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이번 공판, 그러니까 재판에서 결정적인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 그렇게 이 파기를 했다고 하는 또 압수수색까지 거부하면서 이 자료들을 파기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 남아 있을까? 예. 저는 늘공이 아니었을까? 어쩌다 공무원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도 이런 자료를 다 파기했겠지만 늘공은 사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자료를 또 이렇게 갖고 있거나 혹은 자료를 연계시키려는 그런 늘공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냥 조그마한 추측을 해봅니다.
네, 저는 언뜻 지금 어공늘공 나와서 혹시 공무원 직책이 익숙하지 않았던 어공의 실수일까 했더니 오히려 반대네요. 늘공이 오히려 의도적으로 남겼을 수도 있다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왜 그거를 이제야 발견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압수수색까지 막고 모든 걸 폐기했다고 했던 청와대 이렇게 300여 정에 남겼을까? 고영식 교수님. 저는 정말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미스테리한 일이다. 그게 한두 개 같으면은 네. 또 남길 수도 있고 또 어떤 방금 이야기한 대로 어떤 늘 공무원이 쓱 몇 개 중요한 문서를 빼서 싹 놔둘 수도 있는데 300종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그것이 또 다른데 어디 무슨 창고 속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캐비넷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못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탄핵 기간 중에 또 대통령의 그런 기록물들이 전부 정리돼서 지금 옮겨가는 중이기 때문에 네. 문만 열어봐도 알 수 있는 일인데 그래서 임기 말하자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이후 청와대의 어떤 공직 기강이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 예. 나 살 궁리만 하니까 다른 일은 난 몰라라.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도 그런 문제야. 저런 서류 넘기고 이렇게 이관하는 것들은 아마 밑에서 했겠지 하고 아마 방심을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예. 저 내용을 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병우 수석이라든가 민정수석실의 관계자들이 혹시 이거 별 영향가 없는 자료니까 네. 말하자면 비밀 도장 영향가가 있고 말하자면 상당히 중요한 문서 같으면 비밀 도장들이 다 찍히거든요. 1급, 2급, 3급 뭐 해가지고 네. 그런데 지금 그런 도장도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들 판단에서는 이건 뭐 크게 도움 안 되는 그런 자료라고 혹시 또 판단을 했는지 어쨌든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네, 별로 뭐 중요하지 않는 자리로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라 가능성을 했는데 보니까 여기는 심지어 그 세월호 가족 관련 대리기사 폭행 남부 지원에 했던 전략까지 들어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안 같긴 합니다만은 오늘 새롭게 자리해온 양지열 변호사 어떻습니까? 지금 저는 누구냐 넌이라고 썼는데요. 예. 어차피 지금 좀 보죠. 상황에서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저는 불현듯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라도 일종의 내부 고발자 같은 사람이 아하. 이런 일을 꾸민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정부 실장 비슷하네요. 예. 왜냐하면 일부 뭐 이렇게 늘공이라고도 하셨지만 저는 실제로 이제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양심적으로 내야 될 자료가 있었을 때 네. 다른 문건과 섞어서 증거 자료를 쓱 수사기관에 내서 사실 본인이 속해 있는 조직에는 굉장히 해를 끼쳤지만 공익에 기여를 했던 사례들 몇 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건 아닌가. 그렇지 않고는 저렇게 완벽한 기초 자료가 남아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자료를 별로 쓸데없는 자료에 실수로 끼인 척해가지고 오히려 내부 고발했던 사례들도 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그런 사례가 아니겠냐라는 얘기인데. 네, 이재경 교수의 표정이 진지하네요. 네. 예. 예, 뭐, 다 앞서 말씀하신 분들 말씀에 일리가 있고요. 저는 이건 이제 그때 상황을 잠깐만 들여다보면요. 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016년 작년 10월에 그만둬요. 그 후에 이제 최재경 검사가 민정수석을 잠깐 맡아요. 그리고 또 얼마 안 있다가 조대환 변호사로 그렇죠.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우병우가 계속 있었으면 저거 그냥 안 뒀을 거예요. 예. 우병우 나오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권력 말기 증세를 보이는 거죠. 이미 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가운데서 기강이 문란했고 아마 대충 하고 제대로 정리를 안 했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 부분 문서들에 대해서 뭐 일일이 살펴보면서 판단을 누가 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 문서는 어차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있는 기간 동안 생산된 겁니다. 네. 민정비서관, 민정수석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병우가 정리를 못하고 간 거죠. 그 후에 사람들이 이게 중요한지 안 한지를 어떻게 판별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또 탄핵 과정이 있고 하니까 말기 증세로 그냥 방치됐던 부분이다. 예. 그래서 지금 나온 거다. 저는 그렇게 그 얘기 듣고 보니까 국가안보실처럼 계속 현직을 유지하고 있었을 경우에는 이후에 가보니까 남아있는 자료가 아무것도 없더라 이런 얘기까지 했었죠. 그런데 마침 지금 지적한 대로 우병우 민정수석은 이미 그 국면에서는 그만뒀기 때문에 특별하게 꼼꼼하게 관리 못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네요. 박상병 교수. 참 미스테리예요, 정말. 나란히 두 분 앉아가지고 미스테리 똑같은 얘기하시고. 미스테리 쓰는 거 봤습니다. 저는 진짜 미스테리예요. 이게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 내부자에 의해서 이 중단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야지 했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정말 양심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했을까? 자료를 슬쩍 남겨두는 걸로. 그렇게 주장하기도 조금 논리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사실 이때 지난해 말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전까지만 청와대는 거의 내부 참모진이 붕괴된 상태였거든요. 예. 거의 붕괴된 상태.
또 우병우 전 수석도 거의 뭐 쫓겨나다시피 해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면은 예. 저는 내부 기강이 거의 바닥에 와 있는 상황 속에서 챙기지를 못했을 것 같다. 예. 아마 민정수석실뿐만 아니라 다른 수석실도 예외는 아닐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다 없애라고 했는데 자료를 전부 다 캐비넷에서 다 통째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막 챙기다가 거기 챙기라 그러는데 보니까 나오다 보니까는 깜빡 두고 왔어요. 예. 아차 다시 들어가서 갖고 오려고 얘기하니까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예. 굳이 내일도 아니니까 에이 모르겠다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냐. 그래서 아차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거를 마치 통제하고자 할 또 할 필요성이 있었던 우병우 민정수석 또 김기춘 실장은 이미 자리를 놔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정말 얘기한 대로 막판에 꼼꼼한 통제가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차명진 전 의원. 이번에 최순실 사건에 관해서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중요한 결정적 자료, 증거가 어디서 나와요? 사실은 가장 보안을 취급해서 그 내용들을 관리해야 될 사람들 예. 한테서 나오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었죠? 정호성 씨, 안종범 씨.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병우 수석과 관련된 그 민정수석실도 사실은 이번에 그 이 최순실 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우병우 수석이 사실은 지침도 작성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자료 파기하고. 예. 그런데 정작 어느 경우나 저는 그런 경우들 사실 여러분도 많았을 거예요. 정작 그런 것들을 관리해야 될 당사자들은 예. 오히려 보안의 의식에 좀 불철저한 경우들이 우리가 살면서 많이 보는데 네.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 우병우 수석의 그 민정수석실이 다른 데한테는 보안 철저하라고 하면서 예. 자기들은 이런 이제 이 보안에 소홀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과연 최순실 사태의 그 진전을 시킬 수 있는 예. 그런 증거가 될 건가?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동의하지 않아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일정하게 각자가 자기 메모를 한 거기 때문에 예. 확정적으로 그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내용인가? 예. 이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 변호사가 아니지만 예. 그건 아니라고 되어지고요.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더 논의해보기로 네, 하고요. 하여튼 예. 그래서 제 얘기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아마 이분들이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지 못했던 이유는 예. 물론 이게 다 이제 소각을 했어야 되겠지만 그런데 저 철저하지 그림에 못했던 이명박이라고 써 있는 캐비넷에는 종이가 한 이유는 장밖에 안 하나밖에 나오는데 없었잖아요, 그죠? 어떤 네. 거 하나죠? 뭐 하나 이명박 정부 때 하나 있다더만요. 큰 거 네. 강도 있고 하던데요. 아닙니다. 하나 강은 있었어요. 아닌가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게 이제 대부분인데 이 캐비넷 속에 이 단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는 이것을 이제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지만 예. 과연 이게 쓰레기인지 단서일지는 두고 보자. 두고 봐야 됩니다. 저는 뭐 예. 결정적인 증거는 안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바로 그 두 번째 질문이 그겁니다. 이렇게 300동이 발견됐는데 그 파장은 어떨까 좀 추가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역시 추가로 더 보겠습니다.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자료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 그 자필 메모입니다. 여기에는 일부 언론, 간첩사건 무죄 판결, 전교조 국사교과서 조직적 추진, 우익단체 연합적으로 전사들을 조직, 반대 선언 공표 등이 적혀 있습니다. 대리기 사건은 아마도 당시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 대리기사 폭행 사건 관련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들 자료는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초 박영수 특검팀은 전임 정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특검이 법원을 통해 민정수석실 등의 관련 자료에 대해 사실 조회를 한 바 있었으나 당시 거부됐습니다. 하지만 관련 자료들이 이번에 발견됨에 따라 그 사본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사본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닙니다.
이들 원본 자료는 국정기록비서관실에서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절차를 오늘 밟을 예정입니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과 관련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협조 공문을 송부한 이외에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보여주기식 수사가 아닌 수사상 필수 절차인 증거 수집 필요에 의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예, 만약에 아까 제가 이게 어떤 식으로 분리됐는가 했을 때 아직 분류가 안 된 거라면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라서 현재 보관되어 있는 아마 현 정부에서 아마 분류를 할 권한이 있지 않을까요? 양 변호사? 원래는 이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예. 생산에는 주체가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이미 없어진 상황이고 없어졌으니까 이제 그때 보관의 주체가 해야겠죠. 실제로도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이 당시에도 했거든요. 생산 예. 주체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관하고 있는 현재 정권에 사는 것 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파장은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마침표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점단을 크게 찍어보기도 했고요. 예. 이게 일정을 두고 한 1년간에 걸쳐서 300여 건입니다. 예. 그리고 일종의 업무의 기초 자료 같은 형태로 작성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같은 경우는 박 전 대통령이 불러준 거라서 지금 증거 능력이나 신빙성이나 내용에 관해서 다툼이 많은데 저거는 일종의 아주 러프, 아주 기초적인 사항의 지시와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적어놓은 거라서 그거를 적은 일자와 그 이후에 민정수석실 내진 청와대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비교를 해보면 저거의 증거 가치 같은 것들이 바로 나올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안정범 수첩보다 이게 증거 능력이 강하다. 예, 더 셀 것 같습니다. 아하, 그렇게 보고 있군요. 예, 이재경 교수. 예, 저도 뭐 우리 양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게 상당한 직간접적인 정황 증거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민정비서관실,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문건입니다. 그리고 저 기간이 우병우 민정비서관 때 시작돼요. 예. 그리고 우병우 민정수석 때. 묘하게도 기간이 우병우 재직 기간에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저 지금 문건 발견된 300건이. 그 저기 아마 오늘 공개한 내용은 제가 볼 때 어쩌면은 빙산의 일각을 공개했다. 저는 이렇게도 보고요. 예. 다 그렇게 지우고 압수수색을 거부했는데 발견된 게 저 정도면 파쇄시키거나 디가우징한 거는 엄청난 것일 것이다라고 미루어 짐작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발견된 핵심적인 부분 뭐 이미 보도됐지만 삼성의 경영권 승계 문제를 기회로 활용하자는 얘기. 그다음에 블랙리스트 관련된 부분. 예. 보수 정권을 지지하는 쪽 그룹을 만들고 지원하자는 얘기.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대책과 관련 이런 세 가지 부분은요. 바로 지금 국정농단의 핵심과 맞닿아 있고 재판과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상당한 직간접적 정황 증거로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이종훈 실장. 앞서 두 분 교수님께서 뭐 이렇게 그 기강회의라든지 또는 실수라든지 이렇게 이 자료들을 판단하시는데 어떻게 남아있을까 했을 때. 예, 저는 좀 그렇게 그 생각이 안 미치는 게 만약에 청와대가 이양하면서 문서를 없앤다면 그건 무조건 민정수석실 자료부터 없앨 겁니다. 예. 왜냐하면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그 정보 사정한 흔적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두 번째는 압수수색을 지금 검찰이 2번이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거부를 해요. 거부를 하는데 압수수색 대상이 어디예요? 민정수석실입니다. 그럼 그 민정수석실에 지키려고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면 예. 그것부터 사실은 없앴을 겁니다. 근데 살아있다? 분명히 저는 뭔가 이 살아있는 이유가 따로 있을 것 같고요. 예.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어찌됐든 뭐 미스터리가 아니고 이건 이 세 가지가 지금 맞물려서 돌아가요. 첫 예. 번째 면세점 특허 조작했다고 감사원이 발표한 거. 예. 두 번째 바로 정유라가 이제 불리한 최순실의 불리한 증언을 하고 세 번째 오늘 청와대 캐비닛 발표가 일어납니다. 이 세 가지에 맞닿는 건 지금의 재판 과정에서 어찌됐든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의 하나의 터닝 포인트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맞으면서 굉장히 큰 파장이 시너지 서로 시너지가 돼서 파장이 일 것이다.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루 이틀 사이에 이게 딱 세 가지가 딱 맞물렸을까? 그것도 참 기이합니다. 얘기하신 대로 지금 추가로 지금 세 가지 요인이 생겼죠. 특히 면세점 특허
관련 조작 문제는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 밝혀진 거고 청와대 캐비넷에서 나온 지금 새로운 300여 종의 자료는 이번에 나온 거고요. 정유라의 배방 관련은 조금 해석에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이니까 나중에 얘기하기를 하고요. 예, 박상명 교수. 네, 지금 이 내용이 당초에 우리가 지금 민정수석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말로 뇌물죄와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만큼은 안종범 수첩하고 일부 인사들이 정언하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론 이런 거 외에는 지금 아차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민정수석실에서 나왔던 자료는 대부분이 다 압수수색도 안 됐습니다. 자료도 대통령 기록관으로 다 넘겨버렸어요, 그냥. 아무것도 지금 없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고의로 두고 갔는지 아니면 아차하고 두고 갔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거기서 300여 종의 문건이 나왔다. 이거는 뭐냐면은 요 타이밍이 삼성의 합병과 관련돼 있던 바로 직전입니다. 그렇다고 얘기하면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물이다. 그래서 저는 딱 걸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고 교수님. 이 문서가 지금 한 10여일 전에 발견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에서.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한 10여일 동안에 청와대에서 충분히 문서 전체에 대한 검토 작업이 있었을 것이고 그중에 문서를 복사를 해서 지금 갖고 있고 복사된 문건은 검찰로 넘겼다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우병우 수석이 나간 뒤에 최재경 민정수석 때 이 자료들이 말하자면 남겨져 있었다고 본다면은 이 자료 가치는 제가 뭐 그 내용을 보지를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말하자면 민정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까지도 거부하는 상황 속에서 남겨진 자료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병우 수석이 남긴 것도 아니고 우병우 수석은 이미 떠난 뒤에 최재경 수석실의 시절에 남겨진 자료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고의적으로 좀 남긴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동안 박근혜, 김기춘, 우병우 다 모르쇠로 일관해온 사람입니다. 그 모르쇠를 깰 아마 스모킹건 결정적인 또 증거 자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조대한 수석 전에 중간에 있던 최재경 수석의 경우에는 본인이 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그냥 넣게 했었는데요. 아까 보니까 그 스모킹하다 모자 들어가니까 모르쇠도 이제 모로쇠가 됐네요. 차명진 전 의원. 네. 실제 이렇습니다. 뭐 열흘 동안 검토했다는데 검토해서 제대로 된 내용이 있었으면 공개했겠죠. 근데 제가 보니까 박수현 대변인이 공개한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발견은 7월 3일 날 한 거죠? 그동안에 우리가 들었던 예컨대 뭐 이 우병우 메모라든가 뭐 더 안종범 메모라든가 정호성 녹취라든가 그다음에 우병우 전에 이 김영한 수석 메모라든가 그런 내용 하고 뭐 별 차이 없고 그런 내용보다는 더 난잡한 내용인데 만약에 그래요? 무슨 청와대 공식 문건이 뭐 숨겨져 있었으면 그거 공개했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땐 하여튼 저는 뭐 이것이 실제 아마 재판의 단서로도 좀 작용 못할 거다. 그리고 그런데 이걸 왜 굳이 그냥 법원에 넘기든지 아니면 뭐 국가기록물로 이렇게 하든지 안 하고 이렇게 청와대 대변인께서 그 바쁘신 와중에 이걸 공개했을까? 뭔가 좀 이게 최근에 불편한 이슈를 좀 덮으려는 그런 게 있지 않나라고 저는 강하게 의심합니다. 지금 그동안에 청와대 새 정부가 들어갔을 때 아무 자료가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새 자료가 발견됐으면은 당연히 이거 발표하고 또 지금 검찰의 재판하고 관련된 거면은 넘겨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차이는? 그냥 넘기면 되죠. 이걸 무슨 뭐 브리핑까지 합니까? 아니, 근데 그런 게 발견되면요. 저게 나중에 뒷말이 나와요. 발견했는데 그냥 놔두고 뭐 조용히 넘겼다. 이 조용히 넘어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검찰에 넘겨주더라도 다 검찰에서 알게 되고 기자들이 취재도 하게 되고 공개를 하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게 뭐 이상한 게 저는 아니요, 뭐 저는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이 있는데 그중에서 차명진 전 의원 뭐 이런 시각도 한번 가지고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죠. 있는 건데 뭐. 제 시간을 얘기했는데 이것도 그거 가지고. 이어서 다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 시기가 2014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인데요. 바로 민정비서관실에서 발견이 됐고요.
당시 우병우 민정비서관이었고 또 그다음 2015년 1월부터는 본인이 민정수석까지 했던 시기인데 바로 이것이 발견됐다고 했을 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속내는 어떨까라는 질문입니다. 조가 잘해봅니다. 구속 피하셨는데 심경 한 말씀 해주시죠. 수석으로 계시는 동안 국정농단이 일어났는데 정말 모르셨습니까? 책임감 안 느끼시나요? 뭐 그동안 많이 정부에서 얘기하고 다 했잖아요. 영장실질에서 대통령 지시였다고 해명하셨다는데 어떤 게 대통령 지시입니까? 갈게요. 영장 기각됐는데 국민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영장이 자꾸 기각되는 건 본인이 청렴하십니까? 검찰의 의지가 없으십니까? 특검 시작되면 1년은 더 수사받으실 수도 있는데 지나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네, 두 번에 걸쳐서 해가지고 두 번 다 기각이 됐을 때 지금 이제 인터뷰했던 내용인데요. 어쨌든 뭐 그 이전에 청문회 등에서도 뭐 여러 가지 자료를 확실하게 파야겠다. 오히려 그것이 본인의 원칙이었다. 수첩 혹시 있느냐 질문했을 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더구나 지금 본인이 직접 관련된 소지가 큰 민정비서관실에서 발견된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어떤 생각일까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이정우 실장. 가장 사실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우병우 수석입니다. 그런데 가장 적게 지금 책임이 돌아가고 있어요. 예. 불구속만이 아니라 지금 해당되는 어떤 혐의도 사실은 직권남용, 직권남용이라는 죄로 우병우 수석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지금 이 여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또다시 이렇게 다 우병우 수석의 이름이 다시 계속되는 건 그만큼 우리가 아직도 미진하다는 거죠. 우병우 수석이 실제로 행한 것과 또 최순실과의 관련 아직도 밝혀야 될 것이 많은데 이번에 과연 그럴 수 있을 것이냐는 건 차치하고라도 계속 우병우 수석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왜? 아직도 진실이 안 드러났기 때문에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해서는 그렇죠.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요.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 순방 결과에 대해서 여야 정당 대표들에게 설명하는 자리 갖자. 또 최근에 전국 푸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했다가 날짜를 서로 잡지 못하고 있었죠. 야당에서 합의가 조금 안 됐고 했었는데 보니까 19일 날 오전에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하기로 했다라고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아마 5당들과 협의가 돼가지고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19일로 오전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뭐 핵심 내용은 여러 가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서 G20 회담으로 이어졌던 정상 외교, 순방 외교에 대한 성과와 향후 아마 과제에 대해서 국회의 협력을 부탁하는 자리가 아닐까. 더불어서 최근 어려웠던 국회 공정관계에 관한 또 여러 가지 소회도 아마 얘기할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속내론 했는데 차명진 의원 준비했다고 하더니 색깔 덧칠하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병우 수석의 속내가 뭐냐, 그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뭐 판단하지 마시고 속내를 한번 읽어봤으면 하는데, 아니 질문이 그거예요. 근데 위에 노 프로블럼 우리말로 무슨 뜻입니까? 문제 없어. 문제 없다. 네. 이분이 사실은 검찰과 언론의 온갖 사실은 집중적인 공격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어요 지금. 그죠? 구속 2번 안 되면서. 그만큼 그 자기 주변 관리가 철저한 분입니다. 이분이 혐의가 있건 없건 간에. 그런데 그동안에 철저했던 김기춘 실장도 막판에는 무너지던데요? 그 김기춘 실장은 이제 30대 분이고 이분은 이제 60대 분이기 때문에 좀 더 업그레이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객관적으로 지금 입증이 됐잖아요. 안 걸린 게.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분은 지금 분명히 이번의 경우에도 그거 메모야. 그거 법적으로도 이게 증거 안 돼. No problem. 딱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혹시나 실수로 뭐 결정적인 거 혹시 담기지 않았을까? 300종이라는데 이런 생각을 좀 속으로는 하지 않을까? 혹시나 정도다. 그러니까 오늘 질문 1, 2, 3번에 상당히 일관성을 차명진 전 의원은 보여주고 있네요. 박상병 교수. 듣다 보니까는 차명진 전 의원님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아마 사실 놀랬겠죠. 그렇게 정리를 하라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지? 또 누군가가 슬쩍 던져서 나를 엮는 건가? 나쁜 X들 아마 등등에 혼자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잠시고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또 이렇게 말해야지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지 않을까. 그것이 지금 속내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말투 따라서 한 건가요? 예, 비슷하게. 아, 비슷했어요. 예. 아니, 지금까지 항상 이런 식으로 말해왔어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다시 한번 해보세요. 문 닫겠습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한번 할게요. 네, 비슷한가요? 좀 비슷하지 않을까. 네, 권영진 교수님. 우병우 라인이 뭐 검찰, 국정원 곳곳에 있었는데 정작 민정수석실에는 없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자기의 확실한 신복이 있었더라면 검찰 조직에는 있었는데 검찰 뭐 정부 곳곳에 우병우 라인, 경찰, 검찰, 뭐 네. 국정원, 국세청 할 거 없이 뭐 곳곳에 우병우 라인이 포진하고 있었다는 게 그동안에 아주 정설처럼 이렇게 얘기돼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정작 민정수석실에는 없었나? 그 핵심 신복이 있었더라면 그런 문제, 우병우한테 관련된 문제는 사퇴한 이후 다 어떻게 처리를 했을 텐데 아는 것으로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우병우 씨가 상당히 좀 착잡하다 하는 생각도 하면서 저분이 벅구라지라는 별명을 들었지 않습니까? 잘 빠져나간다. 차명진 전 의원에 따르면 업그레이드 돼서 김국진 실장보다 더 낫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병우 수석이 300종이나 나왔어? 이거 외통수로 걸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내 특기가 모르쇠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놓고 아마 상당히 모르쇠 작전으로 나는 가야지. 혹시 내가 외통수로 또 이거 걸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고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네, 모르쇠 한다고 될까요, 양재열 변호사? 모르쇠라기보다 저는 이제 열심히 일했다. 남 얘기하듯이 아마 누군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일했다. 왜냐하면 우전석이 이제 법조인들이 뭐 빠져나가고 이런 게 별게 아니에요. 흔적을 안 남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전석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어떤 사인 같은 게 나오기는 저는 어렵지 않을까. 이거 자체의 증거로서의 가치는 높더라도 우병우 전 수석이 직접 연관됐다는 것까지 찾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 누군지 모르지만 너 열심히 일했네? 근데 내 글씨는 없잖아.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은 그러다 보니까 차명진 전 의원하고 좀 근접하네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재경 교수. 네, 근데 이 필요 없는 걸 캐비넷에 보관할 정도로 그렇게 공간이 넓지 않습니다, 청와대가. 한가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저게 서류가 남아있을 정도면요, 반드시 담당 비서관의 사인이 돼 있거나 반드시 그게 남아있습니다, 흔적이. 이게 문제가 될 거예요. 그 아무런 그것도 없는 거를 그냥 폐기해도 될 거를 저렇게 캐비넷에 넣어두는 청와대 공간 그렇게 안 넓고요. 그래서 우선 우병우 씨가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저 300건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요. 아니 박수현 대변인이 얘기한 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뭘 전부 다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검증을 했고 주요 부분만 이제 언급했다는 사실. 그래서 우병우 씨는 저기에 도대체 뭐가 들었는지 본인이 몰라요. 본인이 쌓여놓은 것 중에 왜 폐기 안 됐는지 답답해할 뿐이죠. 자기 담당들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가 퇴임하면서 곧 다 나왔어요. 저걸 처리할 시간도 없었어.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병우 씨는 또 이번에는 어떻게 빠져나가지라는 걸 궁리하느라고 아마 골몰할 건데 이번엔 쉽지 않을 겁니다. 이번엔 쉽지 않을 것이다. 뭐 기술이 보통이 아니라고 차명진 전 의원 얘기하던데 이번엔 쉽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 이 정도 하고요. 다음 주제에 넘어갑니다. 살모사 소리 들으며 증인 출석한 정유라. 주변을 생각하지 않는 나만의 길 마이웨이를 가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조차도 기획된 고도의 전략인가? 고도의 기획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판넬 보죠. 럭비공 정유라. 결국 살모사의 길로, 살모사의 뜻은 알죠? 지금 어머니까지 다치게 만드는, 그래서 살모사 뱀 중에서 엄마를 먹고 살아나서 큰다는 그래서 살모사를 지금 빗댄 건데요. 정말 오히려 특검에게 협조까지 하면서 녹취력도 줘버릴까요? 라는 정도 얘기하다가 지금 최근에 바로 이제 부녀의 연을 끊겠다고 얘기했다는 소리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장시호, 나보다 한 수 이내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 측에서 나온 얘기죠. 정말 장시호보다 더하다, 살모사 같다. 이거 특검이 회유한 거다, 회유하고 압박한 거다. 부모가 그렇게 말렸는데
그러면서 그 CCTV 자료를 가지고 뭐 얘기를 했습니다. 특검이 또 보낸 문자에 대해서 이것도 거짓 문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특검 측에서는 그게 아니다. 8시 19분에 정유라 본인이 보낸 거다라고 확인시켜주고 있는데요. 특검 측에서는 본인이 뜻에 따라서 출석한 거고 오히려 새벽에 와달라고 요청해서 간 거다라는 것인데 변호인 통제도 안 듣겠는데 특검의 통제를 듣겠느냐 이런 등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유라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은 그겁니다. 이미 나왔다시피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그동안에 예상 못한 대로 정유라가 럭비공처럼 튀어가지고 나홀로의 길을 가가지고 부모라든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어떻게 예상지 못했던 손해보는 행동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이것조차도 고도로 기획된 전략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추가 자료 봅시다. 예, 그 친구는 좀 얄미울 정도로 치밀한 면도 있어요. 예, 얄미울 정도로의 치밀함도 있고 또한 철부지 같은 면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철부지 쪽으로 없다. 엄마 머리 위에서 있는 정유라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정유라를 어렸을 때 이제 키우면서 도와줬던 보모에게 들었거든요. 정유라는 최 회장 머리에 있다. 네, 박상무 교수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큰 질문이 정유라의 마이웨이인가? 예. 아니면 이것 또한 전체적으로 큰 틀을 짠 고도의 기획인가? 예. 했는데 고도의 기획은 아닌 것 같아요. 고도의 기획은 아닌 것 같아요. 나름의 기획인 것 같아요. 나름의 기획. 예. 정유라의 기획은 기획이다. 나름의 기획. 자,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정유라는 엄마 사건은 이미 답에 나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엄마 사건은. 자기가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더 이상 없어요.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다 넘어가 있고 지금 재판 중입니다. 네. 자신의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런 기회에 검찰에 협조를 하면서 나름대로 성의를 보일 경우에는 자신도 빠져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유라 나의 기획이라 그 말이죠. 그렇죠. 나름의. 그게 마이웨이입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예. 그래서 마이웨이는 엄마가 죽든 말든이라는 살모사는 반대예요. 그건 아니다. 예, 그건 아니기 때문에 마이웨이라고 좀 말하지 않고 나름의 기획이다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아들도 있는데. 지금 울잖아요. 막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들과 자기가 갈 수 있는 길을 위해서는 오히려 이 길이 나은 것이고 엄마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엄마는 엄마의 길대로 가는 것이 더 옳다라고 판단 때문에 나름의 기획이다. 네, 양재열 변호사. 이제 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딸 이기는 엄마 없다라고 그 말 살짝 바꿔본 것이고요. 사실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한국에 들어오고 뭐 삼성이라든가 최순실 씨 주변의 변호인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대단한 변호인단을 해서 법적으로 엄청난 거를 들고 나올 줄 알았는데 뭐 그냥 거짓말 정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다 보면 박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부회장이나 다 최순실 씨에게 미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거는 뭐 내가 봤었을 때 정유라 씨가 보기에는 엄마도 이용만 당하는 상황인 것 같고 엄마가 다 뒤집었을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못 받아들인다. 난 순순히. 그래서 나는 어떻게든 살아야겠다. 그리고 이게 정유라 씨 생각에는 오히려 엄마인 최순실 씨도 더 살리는 생각이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엄마는 연을 끊겠다라고 대답을 했지만은 정유라 생각에 판단해서는 그것도 엄마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다. 오히려 판단한 것이다. 서로 간의 기획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호영신 교수님. 서로 간의 고도 기획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으리라고 봅니다. 네. 뭐 한다면은 변호사 간에 뭐 이런 협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검찰도 특검도 다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이 어떤 기획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보여지고 우선적으로는 저는 최순실 어머니를 벤치마킹했다고 봅니다. 네. 최순실이가 한 일이 뭡니까? 딸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라도 하겠다 그런 자세 아닙니까? 그래서 이대도 부정 입학시키고 뭐 별의별 이런 그 농단 행위를 많이 저질렀는데 지금 정유라 입장에서도 아이를 위해서는 나라도 어차피 엄마는 장기간 말하자면 감옥에서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는 내 자식을 위해서는 나라도 밖에 있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과 손이라도 잡아야 했다. 그 결과, 그 증거가 바로 장시호 검찰의 특검 도우미 역할을 하면서 지금 석방이 돼가지고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장시호 경우를 보더라도 검찰과 어느 정도 이렇게 손을 잡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지금 얘기한 세 분의 얘기는 엄마한테 그렇게 아마 손해볼 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네, 이종구 실장. 네. 어차피 지금 정유라는 외국에 나가서 살 가능성보다는 대한민국에서 이제 살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완전히 대한민국에서 이제 국민 밉상으로 지금 완전히 등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구속되지 않고 물론 나중에 이제 나중에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냥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이미지라도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 계속 살아가려면. 그래서 이렇게 그 어머니에 대한 어떤 불리한 증언 하면서 자신을 빠져나가는 것. 나는 아들과 함께 어쨌든 여기서 살아야겠다라는 결심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재균 교수. 지금 이 정유라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전체 재판 상황을 보면 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부인하고 있고, 삼성도 완전히 부인하고 있고, 최순실도 부인을 합니다. 하지만 이 흐름으로 보면 최순실이 다 뒤집어쓰게 생긴 흐름도 꽤 있어요. 생각보다가. 근데 이제 정유라가 거기까지 생각하고 난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의도는 아들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상당히 재판 와서도 점심을 걸러가면서까지 아들 때문에 2시까지 가야 되기 때문이라고 이제 재판장에 호소도 하고 하는데 저는 저게 1차적인 거다. 그래서 구속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아마 검찰에 협조를 한 그런 거라고 저는 보이는데 근데 저게 결과적으로 말입니다. 현상은 지금 3명 다 삼성,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한테 다 불리하게 보이지만 책임을 확실히 공동 책임을 지자는 결과적으로는 기획된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전개 과정에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의도와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다고. 네, 자명진 전 의원. 글쎄 제가 쭉 그 기사 나온 걸 읽으면 이 정유라의 증언이 직접 증거는 되지 않을지언정 현재 특검 등이 겪고 있는 최순실과 삼성의 유착관계를 추측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증거다라고 지금 얘기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유라의 증언은 최순실과 어떤 삼성 측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도를 보면. 그런데 정유라는 왜 그렇게 했을까? 사실 제가 지난번에 정유라가 덴마크에서 왔을 때 이 집안은 살모사 집안이다. 최순실이 자기 아버지 잡아먹고 정유라가 또 누가 그런 얘기했어요?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차 의원이요? 정유라가 최순실 잡아먹는 좀 이상한 집안이다 그랬는데 그게 요즘에 이번에 보도에 나오면서 그 말이 사실은 독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는 그 얘기 안 하고요. 다만 제 맨 앞쪽에 있는 사람이 최태민 씨군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정유는 아니고 지금 이제 이 정유라 씨가 장시호와 고용태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번은 그림 좀 설명해 줘야겠네요. 어떨건 간에 사실은 최순실 씨가 그동안 국정농단 과정에서 장시호 씨하고 고용태 씨한테 상당히 정성을 기울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최순실 씨를 이제 배반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이 지금 고용태 씨고 두 번째가 장시호. 그 사람들이 사실 지금 한 사람은 의인 취급받고 한 사람은 이제 자기 자식을 살리고 하는 걸 보면서 정유라 씨가 엄마의 이 딸에 대한 그런 애정, 어린 손깃을 뿌리치고 지금 그 사람들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변호인들의 표현하고 비슷하게 살모사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군요. 오늘 6분의 패널들의 의견 보니까 두 사람 정도는 어머니인 최순실한테도 손해를 끼치면서 본인의 살 길을 찾았다는 얘기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 가족한테는 그게 종합적으로 좀 최선이 아닌가 오히려 이런 식의 이제 해석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최순실 씨의 대응은 부녀의 연을 끊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가 두고 보기로 하고요. 검찰과
그다음에 최순실 측의 대응 관계에 관해서 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CCTV를 최순실 측 변호인이 공개를 했죠. 특검이 유도해서 데려갔다라는 얘기고, 반면에 특검은 정유라 문자를 본인이 자발적인 의사를 통해서 갔던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순실 변호인 측의 입장과 특검 측의 이런 의도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추가 자료 주십시오. 정유라를 법정에 데려간 사람은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변호인이 아니라 특검 측 관계자가 법정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사이에 정유라의 변호인들은 정유라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쯤 특검이 기습적으로 정유라를 정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최서원이 정인으로 이미 채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딸을 정인으로 세웠느냐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한 결과 특검 측의 의도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유라 씨 집 앞에 성명을 불상자가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예. 한 팀은 정유라를 픽업한 특검팀이었고요. 한 팀은 그러니까 변호인들이 건장한 사내들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정유라를 막으려고 누군가가 보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유라가 그날 네, 저기 맨 뒤에 나오는 주진우 기자 얘기는 오히려 정유라 측을 따라다니면서 출석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팀이 있었는데 시차로 오히려 특검 측의 팀의 차에 나와서 그쪽에 호응하게 됐다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서로 간에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서로에 관한 의도를 들어보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네, 짧게 좀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양재열 변호사. 네. 아주 이경재 변호사는 믿었던 애인에게 배신당한 그런 느낌이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변호인과 의뢰인의 사이라고 하는 건 서로 신뢰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저렇게 새벽 2시에 나가서 꾸벅이 인사하고 쭈르륵 달려가서 급히 도망가는 모습은 쭈르륵 달려갔다는 표현이 맞네요. 예, 정말 배신당하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정유라 씨는 또 자신의 선택이죠. 저걸 누굴 또 어떻게 탓하겠습니까? 네, 고영식 교수님. 어쨌든 정유라의 증인 출석이 자의냐 타의냐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CCTV를 공개한 최순실 측은 2시에 이렇게 검찰이 뭐 어떻게 보면은 달래가지고 뭐 좀 압박도 가하면서 또 당근 정책을 펴가지고 유도해서 데려갔다는 것이고 정유라 문자를 공개한 건 내가 이렇게 출석할 생각을 갖고 있다. 밤새 고민했다고 나오지 고민해서 결정을 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본인이 출석하려고 하고 검찰한테 좀 도움을 달라고 해서. 아까 뭐 주진우 기자 얘기도 나왔지만 정유라가 또 최순실 측인지 또 어느 측에서 자신의 그런 정인 출석 가능성을 있다는 그런 정보를 입수하고 뭐 건장한 사내들을 말하자면 그 미승 빌딩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미승 빌딩에 이렇게 보냈다는 그런 소식까지 들었기 때문에 검찰한테 도움을 요청했을 뿐이지 뭐 정유라한테 무슨 압박을 가하고 그렇게 끌고 가는 강제로 끌고 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자의다. 이것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이제 혹시 유도했느냐 뭐 이런 주장은 좀 뭐 가능할 수도 있겠죠. 네, 이재경 교수. 네, 변호인 쪽에서는 정유라 증언의 신뢰성을 탄핵하고 싶겠죠. 그래서 오염됐다라고 주장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회유 협박한 거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부인하고 싶겠죠. 그런데 특검은 이제 저런 걸 공개하잖아요. 실제로 정유라가 노승일 전 부장의 얘기처럼 엄마 머리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저렇게 특검이 뭐라고 해서 회유하고 협박하면 오히려 가서 법정에서 폭로할 만한 그런 성정의 소유자로 이렇게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는데 특검 입장에서는 스스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일 필요가 있죠. 증거 능력을 확실히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CCTV를 화면을 공개까지 한 거 아니냐 저는. 옆에 이정훈 실장은 한 글자 한 단어는 똑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염. 역시 이제 오염시키기. 둘 간에 오염이 됐네요. 그렇죠. 같이 오염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염이라고. 전염. 전염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염이라고 썼고요. 그건 설명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탄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특검 측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이것이 전문 증거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정유라는
들었다, 엄마한테 들었다 해서 직접 이야기한 게 직접 자신이 무엇을 한 증거는 아니고 들었다는 증거이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정유라의 오늘 그 증언은 뭐냐면 최순실과 삼성 측의 증언, 지금까지의 증언을 탄핵하는 탄핵 증거로서는 유효하다 해서 한쪽은 탄핵 증거, 한쪽은 오염 증거 이런 지금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그 이종근 실장, 이재경 두 사람 아까 오염이라는 단어는 잘못 썼네요. 안 좋은 것이 전염됐을 때 오염인데 맞습니다. 제가 그건 잘못 쓴 거예요. 안 좋은 것이 전염됐을 때. 네, 박상명 교수. 네. 아마 최순실 씨 쪽에서 이 변호인단 얘기에서 공개한 것은 이런 문제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검찰 수사, 특검 수사에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라고 하는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CCTV까지 공개를 한 겁니다. 과거에 기억나시죠? 최순실 씨가 특검 사무실에 들어갈 때 여러분 여기는 민주주의 검찰이 아닙니다. 뭐 손자까지 죽이려고 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 수사,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변호인 쪽에서 이런 CCTV를 공개한 배경이고요. 반대로 특검에서는 또 그런 문제하고 우리는 변호인하고 싸우고 싶지 않다. 자, 자진 추승이거든요. 문자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서 직접 정유라 분의 문자를 공개한 겁니다. 이걸로 보시고 더 이상 말하지 맙시다. 라고 하는 것을 딱 끊어버린 거죠. 예. 어쨌든 아까 그 이종근 실장이 최근에 추가적인 지금 이제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두세 가지 증거 나온 걸 얘기했었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 그 면세점 특혜줬던 과정이 왔다 갔다 했던 새로운 감사원 결과가 나왔고 오늘 발표가 된 300여 건에 해당되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문건에다가 정유라의 증인으로서의 출석 관련해가지고 새로운 발언들 이런 게 이후에 재판 과정에 정말로 말 그대로 새로운 추가적인 변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명진 의원. 지금 이제 제가 그 모 인터넷 언론을 통해서 여기 이제 이종근 실장이 계신 그거를 통해서 사실은 그동안 재판 기록이 상당히 많이 공개가 돼가지고 그걸 제가 쭉 봤어요. 근데 본 걸로 해가면 정유라, 그러니까 최순실 사건과 관련해서 사실은 그동안 딱 떨어지는 증거가 사실은 없어요. 전부 다 정황 증거일 뿐만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런데 이 정황 증거였는데 정유라의 증언이 상당히 이제 그 설득력이 있는 증언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유라의 증언 자체는 정말로 최순실 측과 특검 측에 죽느냐 사느냐의 그 판가름을 내는 중요한 지금 결정적 단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제대로 채택이 되면 최순실 씨 형량이 뇌물죄가 적용이 되면서 20년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유라 씨 증언에 관련해서 이걸 시켰냐 아니냐 뭐 오염됐냐 의도적이냐 이런 걸 놓고 지금 치열하게 특검 측과 최순실 씨 변호인 측이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아까 이렇게 보셨지 이 화살판에 전부 특검이 이렇게 약간 외곽을 맞췄는데 외곽밖에 못 맞췄는데 정유라께가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빨간 지점에 우리가 한자로 이걸 적중이라고 하죠. 적중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치명적인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차명진 전 의원은 오히려 다른 오늘의 그 300여 종에 해당되는 뭐 다른 문건이라든가 감사원의 감사에서 드러난 면세점 특혜 의혹 관련 새로운 추가 여러 가지 증거들보다는 훨씬 더 정유라의 증언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이군요.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청와대 대리 사과. 추미애 패, 우원식 승. 그런가요? 뒷말만 무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판넬 보겠습니다. 자기 정치라니. 오늘 이거는 추미애 대표에 대해서 기자들이 자기 정치한 거 아니냐고 질문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응답했던 단어 같습니다. 일정 접고 상경한 추미애 빼고 나머지 교통정리가 되는 거냐 이런 식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국회에서는 18일 이번 7월 정기국회가 18일까지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그 이전에 추경과 또 정부 조직안을 개편을 아마 절대 처리하겠다라는 지금 서로까지 합의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아다시피 청와대가 주도가 돼가지고 이른바 대리사과로 얘기하는 임종석 실장 등이 했던 것이고요. 뭐 두 송영무 장관 후보자, 조대엽 장관 후보자 중에 조대엽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방식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분위기가 좋아지는데 이 가운데 나만 지금 그런 거 아니냐 마이해가지고 끙끙하는 표정으로 지금
추미애 대표의 모습을 심지어는 뭐 링걸 맡고 있는 모습까지 했는데 치과에 들리긴 했다고 얘기합니다. 최근 상황에 대한 좀 반응을 보자면은요.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런 방식의 청와대가 대신해서 사과하는 것은 대통령이 여당 대표에 대해서 불신임을 선언한 것이다. 이건 어디까지나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본인의 입장입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앞으로 추미애 대표의 발언은 무시하고 가겠다. 그 전날 심지어는 원내대변인인 최명길 의원은 추미애 대표의 발언은 대표의 발언이라기보다는 그냥 한 사람의 국회의원 발언으로 듣고 지나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도 아주 비판적 지적했나요? 추미애를 미숙하로 판단한 것이다. 즉각 사퇴라고 요구했고요. 정의당의 이정미 신임 대표죠. 그동안에 심상정 대표를 하다가 이제 이정미 체제로 새롭게 이제 세대가 좀 바뀌게 됐습니다. 청와대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했겠나라는 얘기고 추미애 대표는 불쾌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이렇게 나선 청와대하고 추미애 대표의 속내는 무엇인가라는 패널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자료 보겠습니다. 힘내시고, 힘내시고, 저희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도와주십시오. 자, 위험 매트. 위험 매트. 그래서 제가 무슨 계산을 하며 자기 정치를 하며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아오지도 않았고 어느 한순간도 또 불리하다고 제가 물러서지도 않았고 유리하다고 그것을 앞장서서 제 것으로 우기고 하지 않았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박주선 비대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추미애 대표에 대해 사과한 것이 맞다. 윤영찬 수석에게도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 임종석 비서실장은 정확한 사실관계와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합니다. 네, 아마 저 뒤에 김유정 대변인의 이야기는 어제 대리사과했다고 발표가 됐다가 대리사과는 아니다. 유감만 표명했을 뿐이다라는 식으로 윤영찬 수석이 얘기했었는데요. 나중에 다시 임종석 실장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박주선 비대위원장도 임종석 실장과의 통화를 통해서 사실상의 대리사했다는 것을 언론에 공표해달라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건 애초에 발표된 걸로 좀 됐습니다. 순서가 나오고 있는데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추미애 대표 발언에 사과 유명을 표명했다는 것인데 그 다음 시간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라고 나와 있는데 윤영찬 수석 얘기입니다. 임 실장 추 대표 직접 언급한 바 없다라는 것인데 다시 해가지고 지금 100주에 내가 거짓말한다는 얘기냐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이제 발끈했죠. 그랬는데 다시 확인해가지고 임종석 실장이 대리사과 맞다라고 언론에 얘기해줬고 뭐 이렇게 정리는 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리사과 또 조대엽 후보자를 자진 사퇴까지 하면서 직접 나서게 된 청와대와 추미애 대표의 심정, 속내는 어떤 것일까? 심지어는 추미애 대표에 대해서는 어느 언론에서 추미애 패싱이라는 뭐 단어까지 등장하는 거 어떻게 보나 이런 얘기입니다. 이종훈 실장. 네, 지금 언론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추미애 대표의 그 이번에 곤혹을 중심으로 기사가 나오는데 저는 이 대리 사과라는 기사가 뒤덮음으로써 사실은 가려진 게 하나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송영무 후보자입니다. 자, 송영무 후보자는 사실은 이 지금 청와대에서 가장 뼈아픈 부분이에요. 왜 국방개혁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국방개혁의 방산 비리에 또 연루되는 것 같은 그런 그 자가당착이거든요.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운명이라는 책에서도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가장 패착이 그 당시에 교육부총리 잘못 내정한 것이다. 자기 같으면 그렇게 안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운명에 써져 있는데 사실은 송영무 후보자를 내정한 것 참 뼈아팠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런 대리 사과, 조대엽 사퇴,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송영무 후보자를 예. 살려낸 거죠. 예. 그러니까 송영무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이견 없이 야당에서도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청와대의 가장 큰 성과는 어쨌든 송영무 후보자를 자신들의 어떤 생각대로 국방장관에 내정한 것, 예. 아까 임명시킬 수 있었던 것, 이게 가장 큰 성과라고 보고요. 예. 지금 추미애 대표도 손해볼 건 없다고 저는 손해볼 건 생각합니다. 왜 손해보지 않느냐? 이미 추미애 대표의 가장 큰 문제는 독고다이 정치, 죄송합니다. 일본말 써서. 홍준표 전 대표와, 홍준표 대표와 좀 비슷한 스타일인데, 그래요? 이번에 열혈 지지층을 만들어냈어요. 홍준표 대표하고 비슷한 사람 유해열 최고라고 그러던데요? 아, 그런가요? 아니,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유해열 최고위원이 벌써 이렇게 화제가 될 만큼 이렇게 급이 됐네요, 이미. 그런데, 아무튼 대표급이네요. 근데 추미애 대표도 이제 이미 자기 정치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혈 지지층을 움직이는 그런 정치인이 됐다라고 네. 스스로는 생각할 거라 합니다. 네, 추사물함 공식 조직이 있기는 한가요? 아니요. 아직 모르겠어요.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 우선 청와대로서는 읍참 대여. 그러니까 조대엽을 읍참해서 읍참 마속 대신에 마속 그 대여를 해서 전국의 숨통을 튼 것이죠. 그러니까 송영무도 살려냈고 사실은 뭐 야당이 두 사람 다 난리한다. 말하자면 자격이 안 된다. 뭐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전국의 숨통을 한 사람을 내줌으로 인해서 송영무도 살리고 가장 중요한 추경 이걸 살린 거 아닙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자리 대통령이라고 스스로 명명할 정도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추경이 통과가 돼야 하는데 이게 발목이 잡혀갖고 예를 들면은 정기국회에 넘어간다 한다면은 대통령이 지금 이미지 정치는 성공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평가를 받게 될 경우 현재 고공행진하는 지지율이 그대로 유지될 건가 그런 의문들이 있는데 이번에 그걸 살려냈기 때문에 청와대로서도 이익이고 추미애 대표 겉으로 보기에는 멋스게졌고 뭐 이거 추다르크가 이렇게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처한 거 아닌가 패싱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는 저는 소기의 성과를 걸었다고 봅니다. 우선 국민의당은 길들기를 하고 있고 본인이 가장 싫어한다 그럴까 뭐 좀 껄끄러워하는 박지원 전 대표 이 발목을 딱 잡아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자신의 존재감도 부각시키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친문 세력을 자기 쪽으로 끌어오는 뭐 문바락으로도 이렇게 얘기를 됩니다만 그 친문 세력 끌어옴으로 해서 본인은 지금 내년 서울시장에 상당히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이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에 가서 대리 사과는 했지만 나는 속으로는 대리 만족이야. 이러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러니까 우리 가시적으로 알다시피 그 조대여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제 아픔이 있었지만은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 득이 있다고 평가를 해주네요. 보니까 이정근 실장 거기에다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여지가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없었기 때문에 상당한 지금 득을 본 그런 절차였다 이렇게 해석하네요. 박성변 교수. 네, 그렇죠. 정치인은 대의 명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그만 가지고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한 것이고 그 타이밍에서 어떤 전략적인 선택을 하느냐가 여론을 휘어잡을 수 있는 관건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번 사건이 딱 그런 거죠.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의 난국을 돌파를 해야 될 텐데 추미애 대표가 할 가능성은 별로 없었던 것이죠. 대리로 나선 겁니다. 청와대가 나선 겁니다. 청와대 쪽에서는 좀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겠습니다만 이 도움이 안 되는 현실을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 전략인 거죠.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총대를 맸는데 패싱 추라고요? 서운하다. 라고 말하면서 나름대로 자기 정치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조용히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괜찮은 거예요. 당내에서 추미애의 핵심 지지층이 더 공고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오히려 존재감도 드러냈고 뭐 이대로 가면은 내년에도 좀 뭔가 분위기가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 그럴까? 그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걸 한번 지켜볼 대목입니다. 네, 차명진 전 의원. 저는 이제 이 우리 뉴스와이드의 패널들은 좀 이게 제가 볼 때 저랑 생각이 비슷한 면이 많은데 얼마 전만 해도 그 추미애 대표는 상당히 지금 청와대와 대통령을 곤란하게 했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저는 그때도 반대 생각을 얘기했어요. 추미애 대표는 상당히 대통령을 위해서도 현격한 공을 세웠고 본인도 상당히 득을 봤다. 문준용 군 그
그 취업 특혜 비리나 그다음에 인사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 추미애 대표가 이 국민의당 이 증거 조작, 취업 특혜 의혹, 그렇죠. 의혹과 관련해서 문준용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국민의당에 오히려 역공을 취하는 그런 선봉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현재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추미애 대표의 공을 높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추미애 대표 패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추미애 대표 대신 사과해 준 거죠. 그래서 현재 상황을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청와대에서 국민의당에 사과 상자를 보냈는데 그 안에 있는 사과는 없고 진짜 사과, 알짠 사과는 추미애 대표가 다 챙긴 겁니다. 국민의당을 향해서 갔는데 국민의당에는 사과 박스밖에 없고. 그럼요. 사과는 추미애 대표가 다 가져갔다. 그럼요. 그래서 그 많던 사과는 어디에? 그렇죠. 그 많던 싱어는 어디에? 생각나시죠? 오늘은 영화 제목이 아니고 소설 제목으로 이제 하셨군요. 진짜 달콤한 사과는 추미애 대표가 지금 잘 먹고 있다니까요. 보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그런 방향이 좀 평가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양재열 변호사. 일단 저는 양쪽 다 날전보소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추 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여당 대표로서 할 말을 하고 나서는 모습들, 그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 사안이 참 미묘한 게 대통령의 아들이 직접적으로 연결됐다 보니까 또 크게 들고 나와서 목소리를 높이기 좀 부적절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신 해줬다, 날 좀 보소라는 얘기를 했지만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도 저거를 또 대표가 너무 센 어떻게 보면 머리 자르기 이런 식의 표현을 나오다 보니까 청와대로 나 좀 봐달라는 거죠. 청와대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나서서 또 진정시키는 역할은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된다. 당신이 날 좀 보수하면서 그렇게 목소리를 내준 것도 알겠지만 또 청와대가 이렇게 나서서 우리가 대신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입장도 좀 봐달라. 그래서 양쪽 다 날 좀 보소라고. 날 좀 보소 봐달라. 서로 입장을 봐달라. 아니면 나를 주목해달라. 이런 얘기도 이중적인 의미군요. 이재경 교수. 이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참 지루하긴 하네. 한참을 기다리고. 비슷한 얘기도 그러니까 있고. 뭐 역지사지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당청 한 몸을 주장하는 정부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정부를 외치고 있고. 제가 보기엔 당이 싸우고 청와대가 풀고 청와대가 싸울 때는 당이 나서서 풀고 이것이 당청조와 당청 한 몸 민주당 정부론을 주장하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모습이고 저는 그 추미애 대표는 원칙 있는 그 리더로서의 면모를 이번 과정에서 확고하게 부각시켰다. 예를 들면 있을 수 없는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파괴라고 하는 부분으로 규정하고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는 점을 본인이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 그 부분의 원칙을 지키는 지도자로서 이미지를 굳혔고 아마 당의 지지도 또한 저렇게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한국 갤럽 조사 결과를 보십시오. 당 지지도는 견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알고 대응했다. 추미애 대표가 여론이 안 좋은 거를 끝까지 밀고 갈 수는 없었겠죠. 그러나 또 정부 입장에서는 앞서 고영신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일자리 문제가 절박하고 그래서 추경 문제는 풀어야 되고. 근데 저는 결과적으로 당청이 조화롭게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정당이나 정치 부분에서 이걸 자꾸 이렇게 이간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있고 음모론을 펼친다거나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언론과 각 야당이 청와대가 나서라고 계속 주문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거기에 응답을 했다. 이렇게 저는 또 해석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내각제도 아니면서 여당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 좀 독특한 상황인데요. 더구나 지금 여소야대 구조에서 여당이 어떤 방향으로 행동하는 게 바람직할까 고민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여당이 움직인다면은 사실상 또 여당 당 대표의 이런 역할도 있는 것인데요. 여당 대표, 여소야대이다 다당제 구조에서 정말 협치를 갈 때는 어떤 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하는 고민스러운 과제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게 던져줬던 시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정치 핫 이슈를 다음 네 번째인데요. 복당한 것 후회한다. 또 거기에 맞서서 나갈 테면 나가라라는 얘기인데 자유한국당 내부에서의 얘기입니다. 혁신한다더니 집안 싸움 얘기입니다. 혁신보단 집안 싸움에 힘쏟는 자유한국당. 혁신이란 얘기는 최근에 혁신위원장, 유석춘 혁신위원장까지 영입을 했고요. 또 신임 홍준표 대표가 바로 혁신하겠다 얘기를 해서 지금 혁신이 화두가 돼 있는데 혁신 대신에
집안에서의 내분 싸움이다. 아니면 홍준표 대표의 말처럼 이런 싸움 과정 자체가 살아있다는 증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좀 봅시다. 너무 칭찬만 하는 거 아니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라고 계속 강효상 대변인을 향해서 정우택 원내대표가 지적을 했는데 그 지적은 사실상 홍준표 대표를 향해서도 한 얘기이기도 했습니다. 강효상 대변인 칭찬할 건 칭찬이 한다고 맞대응했습니다. 장제원 의원 그 한때 바른정당으로 갔다가 다시 복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에 있는 장제원 의원 한국당 복당한 것을 정치 인생의 가장 큰 오점으로 생각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유석춘 혁신위원장을 두고 극우라고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더 뭔가 합리적인 보수로 가야 되는데 더 극우로 갔다고 비판하다 보니까 홍준표 대표 극우란 개념 좀 사전에서 찾아보고 비판해라, 뭘 알고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유석춘 혁신위원장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이제 하나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박근혜 탄핵은 작은 잘못에 대한 과한 정치적인 보복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홍문표 사무총장 그 잘못된 발언이다. 바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고 하고 있고요. 김태흠 최고위원은 장제원 의원이 한국당에 복당한 것을 가장 큰 오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려면 차라리 한국당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차라리 한국당 나가라 복당한 것을 가장 큰 자기 정치 역정에서 오점으로 생각한다. 왜 두 사람은 그렇게 대립하고 있나라는 질문 던지면서요. 예, 내용도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저의 결정, 그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결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개되는 상황을 보게 되면 제 정치 인생뿐만 아니고 제 삶 전체에서 가장 잘못된 결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에 들어간 것이?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은 본인의 그런 정치적인 가치관이나 소신, 철학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다만 그렇게 되면 장제원 의원은 그러면 당을 나가야죠. 그런 뜻을 가진 의원들이 장제원 의원 한 분 정도입니까? 아니면 또 있을 가능성이 있나요? 저는 당내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네네.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 저지른 잘못보다 너무 과한 정치적 보복을 당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당에서 일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지금 감옥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 조치하는 일은 시체의 칼질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공개된 그와 같은 발언은 지금 개혁을 하자고 하는 우리 한국당의 그 어떤 가야 할 목표에 자기 개인적인 어떤 의견이 표출됐다면은 그것은 저는 좀 바로 잡아야 될 것이고. 네, 6번째 하느라고 지루했다는 이재경 교수 먼저 하세요. 네. 예. 제가 보기에는 싸움이 두 갈래 같아요. 하나는 노선 갈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우 논쟁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수의 가치를 바로 세울 것에 대한 방법론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마 장제원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이게 싫으면 누워서 침 뱉기 하지 말고 나가라고 이렇게 김태웅 의원 얘기하는 건 지금 노선 문제가 본질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 싸움이고 또 더 깊이는 사실은 그 친홍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의 충돌이다. 당내 주도권 싸움이다. 구축 과정이다. 바로 저는 그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밖으로 핑계를 어떻게 대든 간에 본질은 더 큰 싸움은 그 싸움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갈등의 배경이다. 이렇게. 네, 양재열 변호사. 저는 일단 친이계 친박계 이런 식으로 과거에는 여권 내에서도 나름대로의 세력들이 좀 있었습니다.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도 돌아갈 때 생각을 해보기에는 그런 식으로 균형을 잡기를 기대하면서 돌아갔을 것 같은데 싸울 운동장이 아예 없어져 버린 거죠. 자유한국당 내에 너무 하드한 분들이 주축을 이루다 보니까 과거에 자신의 세력이라고 생각하고 돌아가서 어떻게든 회복하고 그 안에서 지지받고 해볼 만한 배경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강성이라고 해야 될까? 극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그렇게만 남아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상명 교수. 네, 장제원 의원은 당내에서도 상당히 합리적인 인물이죠. 당내 친박 패권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대했던 사람. 그래서 탈당해서 바른정당으로 갔었는데 다시 복당한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친박 청산이라든지 보수의 혁신한다고 해서 믿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보니까 도로 친박당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참담하겠죠. 그 얘기를 지금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아니다. 반대로 김태형 의원 같은 경우는 아니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 우리가 그런 정당 몰랐느냐고. 당신이 문제가 있는 거라고. 싫으면은 나가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초에 그랬는데 당신이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 얘기네요. 그럼요. 네, 고영진 교수님. 지금 한국당에는 친박 비박 또 친탄핵 반탄핵
또 탈당파, 복당파 이런 여러 가지 노선과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이 연합군 형식으로 이렇게 다국적 연합군식으로 모여 있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 노선 정체성의 붕괴 현상을 지금 가져오고 있고 리더십의 그런 부재 현상을 가져오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친홍 체제를 구축하려는 이 상황 속에서 또 친박 세력들이 반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정체성 리더십 이런 것들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이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는 뭔가 당이 새로운 모습으로 황골탈퇴될 것을 기대하고 왔는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로 봐서는 도로 친박당이 돼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거 내 잘못한 것 아닌가 이런 얘기고.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만 서로 틀린 것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김태웅 의원 입장에서는 아니 나간 지가 지금 언제고 들어온 지가 며칠이나 됐다고 또 탈당이냐 어찌냐. 이게 도대체 정치인으로서 노선이나 철학이나 이념이 있는 사람이냐. 그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다른 주장이지만 각자의 입장에서는 타당한 주장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차명진 전 의원. 저는 이제 두 분 다 제가 아끼는 후배니까 뭐 제가 심하게 얘기할 수는 없고 이렇습니다. 우리가 전철이나 버스 타면은 그 좁은 데 가지고 서로 그냥 몸을 부딪히면서 싸우잖아요. 근데 그 싸우는 당사자들은 책임이 없어요. 그 전철이 좁은 게 문제예요. 지금도 이분들이 지금 좁은 틀 안에서 서로 이렇게 아웅다웅 다투는데 저는 우리 자유한국당이 그만큼 처지가 어려워져서 그런 거죠. 그러나 좀만 더 크게 눈을 떠보면 이제 문재인 정부하고 우리 자유한국당이 정말로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국민의 안보와 행복을 위해서 서로 다퉈야 될 것 해도 참 많습니다. 그런 좀 넓은 데로 가서 노선도 과거에 무슨 뭐 박정희 묘를 세우느냐 마느냐 뭐 기념비를 세우느냐 마느냐 이런 거 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하면은 전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하면 싸울 게 없다. 맞습니다. 네. 이정구 실장. 여러 패널분들께서 거시적으로 이 싸움을 거시적으로 보시는데 좀 미시적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자, 이 복당파들이 지금 절박한 상황은 어떤 절박함이냐면 자신들이 나감으로써 사고 당협이 돼서 당협위원장들을 이미 다 선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자기가 돌아옴으로써 그 당협을 인수를 해야 되는데 그 당협위원장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당파들은 지금 사실은 홍준표 대표만 믿고 있어요. 홍준표 대표가 약속을 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 안 했는데 혁신위원장이라고 유석춘 위원장이 와서 한다는 말이 태극기 집회의 그 뜻을 살려서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잘못됐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복당파들은 우리 못 돌아간다. 그럼 우리 당협을 내가 못 갖고 온다. 이런 위기감이 바로 지금 이 장제원 의원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 돌아온 게 잘못이다 하고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지금 한 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대표 간에 서로 논쟁 중에서 나왔던 단어 중에 하나가 서로 극우라고 지칭을 해왔는데요. 고영신 교수님, 극우는 뭘 기준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짧게 한마디 들어보죠. 한번. 글쎄요. 극우라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정의를 할지. 고민되시면은 뭐 양지열 변호사, 극우의 기준 뭘로 보겠어요? 글쎄요. 더 이상 누가 봐도 그 한편에 더 가 있는 분이 안 계신 분들.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가 계신 분들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가 계신 분들 아닐까요? 극단적인 한쪽. 단어 해설 그대로. 저는 극우와 극자는 극단적으로 신념을 위해서는 폭력도 불사할 수 있다는 게 극우와 극자다라고 보고 이 극우와 극자는 어느 쪽이든 하여튼 뭐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을 겁니다. 극우든 극자든 간에요. 7월 14일 금요일이죠. MBN 뉴스 아이디 여기서 마칩니다. 이어서 김조 앵커가 진행하는 뉴스 8이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